여러분 혹시 팀 페리스라고 아십니까? 팀 페리스 쇼라고 있어요. 혹시 팟캐스트 들어보셨어요? 물론 영어입니다. 뭐 한 반 정도만 알아들어도 너무 좋은 게스트들이 나와요. 이름만 들어도 왜 뭐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 그 경제계에서 아니면 뭐 석학들, 셀럽들 해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사람 쇼에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은 그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팔린 밀리언셀러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쓴 팀 페리스의 최신작입니다. 제목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제목인데, 이 책이 컨셉이 뭐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해하시려면 팀 페리스를 알아야 돼요. 팀 페리스는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의 독자가 이 팀 페리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사람 책을 읽고 인생의 변화를 얻은 사람들이 꽤 많고요. 팀 페리슨이 갖고 있는 책을 제대로 써나갈 수 있는 재능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대단한 사람들과 독자를 연결시킬 줄 아는, 이 연결을 제대로 하는 메신저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 팀 페리슨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팀 페리슨이 100명 이상의 세계적인 성공하신 분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성공 요소는 무엇이냐? 당신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이냐?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 그 고통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뭘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막 던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들과 전화 인터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죄송합니다 편집자님, 저는 뭐라고 제목을 정했을 거냐면, 당신을 위한 맞춤형 조언 50가지. 내 상황에 지금 딱 맞는, 내가 가려운 부분을 확 긁어주는 그런 맞춤형 조언이 52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핵심은 조언 52가지예요. 52명이 소개되는데 그 52명의 조언 안에는 내가 가져다 쓰고 싶은 조언이 어떤 한 사람에게서는 3개, 어떤 사람에게는 5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52가지 여러분이 다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못해도 약 한 20가지 정도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맞춤형,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조언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냐고요? 이 책이? 아니요, 엄청 쉬워요. 쉬워서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느냐?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 꿈을 이루면서 어떤 길을 가다가 지금 현재 몇 가지 질문에 걸려서 아주 고민스러우신 분들, 어디부터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될지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신 분들, 가고 싶은 길에 조금 먼저 가서 그 앞에서 나에게 멘토 노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52명이 다 분야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아니면 가고자 하는 길에 많이 앞서서 그걸 이뤄내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라고 했던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콰이어트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내성적인 사람의 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수잔 케인이 그 저자입니다. 이런 조언을 했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 이 글을 읽으면 너무 좋겠냐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인에게 시간을 다 뺏기고 난 너무너무 시간이 없다. 혹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민스러운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시간 낭비 아닌가? 이 직장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분에게 적절한 멘토가 바로 수잔 케인, 이분이 될 겁니다. 수잔 케인은 잘 나가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였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연방법원을 거쳐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거의 모든 시간을 일에 쏟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때로운 당상처럼 보였던 파트너 승진 심사에서 고배를 마시고 만다.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상사 앞에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앞으로 절대 임원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승진이 한동안 지연된다는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1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으면서 드디어 휴직 신청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퇴사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퇴사를 한 거예요. 자,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영화처럼 일어나는 바람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도 믿기가 힘들었다. 문득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이 변호사 일을 해왔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찾아왔다.
수자는 그날 저녁부터 곧장 글을 쓰기 시작했다. 뉴욕대학교 논픽션 글쓰기 강좌에 등록을 했다. 일주일 후에 첫 수업에 참석한 그녀는 그 길이 자신의 길임을 깨달았다. 수자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래전부터 작가가 되기를 열망했던 것 때문도 아니고 승진해서 탈락하는 바람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날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뉴욕 거리를 쏘다녔기 때문에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감수해야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바깥에 대해 숙고할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한편 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게는 월스트리트에서 하루 24시간 매달려 있었던 때가 버린 시간이 아니다. 그거는 수입이었다. 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경험했고 벌어들였다. 당신이 다니는 직장 생활을 정말 열정적으로 해라. 그건 바로 당신에게 있어서 엄청난 수입이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인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배운다는 태도를 갖는다면 한결 수입의 시기가 견디기 쉬울 것이다. 위험한 것은 수입도 아니고 지출도 아닌 모호한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수저는 내성적인 만큼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공을 들일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급하게 뺏쓰지 않는 거죠. 콰이어트라는 책은 얼마간 썼는지 아세요? 12년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직장을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 내가 혹시 쓸데없는 거에 시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까진 일을 하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걸 좀 더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현재 일의 수입과 지출 관계에 대해서 수잔이 여러분에게 멘토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요. 맥스 레브친입니다. 이베이가 15억 달러에 인수한 페이팔의 창업자를 거쳐서 그리고 금융 인프라의 핵심 요소들을 다시 구성하고 구축하는 회사 어펌 공동 창업자 겸 CEO, 구글이 1억 8,200만 달러에 인수한 슬라이드의 설립자 겸 CEO. 이 사람은 몇 개를 설립한 거예요? 스타트업 회사의 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창업하려고 하는 분은 반드시 요걸 꼭지를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20, 30대 젊은 비즈니스맨들에게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거다.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을까요? 40, 50대 비즈니스맨들에게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요. 그럼 이분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문제는 인재 싸움이다. 결국 인재를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은 또 묻는데요. 그럼 인재를 어디 가서 찾을까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무엇인가 한번 해봐서 성공한 사람? 근데 이 맥스 레브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가장 탁월한 파트너냐? 라고 자기에게 묻는다면 절박한 마음을 가진 CEO가 가장 탁월한 파트너래요. 네 자신이 가장 탁월한 파트너라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많이 공부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이해하고 그 사업을 이해하고 끌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스타트업이 영입해야 될 으뜸 인재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회사를 만든 사람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네가 가장 뛰어난 파트너라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쫄지 말란 얘기예요. 네가 가장 탁월한 파트너라고. 결국 가장 뛰어난 창업자는 직원들을 자기 수준의 절박함으로 끌어올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드루 휴스턴이라고 있습니다. 드랍박스 만든 사람. 이 사람이 MIT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서클이에요. 서클. 서클이 뭐냐면 5명이에요. 회사는 5명이 있으면 된다. 나와 똑같은 수준의 절박한 사람이 각 분야에 5명만 있으면 이 회사는 스타트업으로 성공한다는 거죠. 지금 이 맥스가 하는 조언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본인이 스타트업을 수도 없이 해보고 많이 망해보고 많이 성공시켜보고 나서 한 얘기거든요. 가장 절박한 사람이 배워나가는 한 스텝이 스타트업이 진화되어가는 과정이고 그중에서 한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CEO의 절박한 수준까지 서클을 만들어서 옮겨나가면 그게 스타트업이 성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가짜 실패를 많이 하래요. 큰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은 수십 번의 시도가 필연적으로 요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되게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한 번에 성공한 것 같잖아요. 되게 운 좋아서 아이템 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꼭 아이템 잘 만났대. 자기는 아이템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건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아이템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시도하고 실패한 그것을 뭘로 보느냐 하면 맥스는 그걸 가짜 실패로 보는 거예요. 실패는 했으나 사실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짜 실패라는 게. 근데 맥스가 보는 진짜 실패, 제대로 너 완전 실패야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아예 시도하지 않거나 백마탄 인재를 기다리거나 모든 걸 행운에 맡기고 그냥 언젠가 잘 되겠지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대규모 투자 받아서 돈 왕창 받고 뛰어난 인재 영입 쫙 해갖고 괜찮죠? 이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나는 게 이게 진짜 실패라는 거죠. 진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가짜 실패를 많이 연습해라. 그래야 진짜 실패하지 않는다. 스타트업을 하시길 원하는 분들에게 딱 맞춤형 조언을 맥스가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팀 페리스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 그가 그렇게 스타트업을 많이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맞춤형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책으로 들여온 거죠. 이 책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짧고 정확히 조언하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짧고 정확한 조언 또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벤 실버맨. 여러분 핀터레스트 좋아하세요? 저 엄청 좋아합니다. 핀터레스트. 찾아보세요. 어플리케이션이요. 핀터레스트에 들어가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옷 때문에 좋아했는데 2018년도 패션 치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거에 올려놓은 자료가 쫙 연결돼서 나오는데 진짜 쓸만한 거거든요. 이게 그 한 분야의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그 취미를 파고드는데 최고의 어플리케이션이 핀터레스트입니다. 저도 핀터레스트 엄청 좋아해요. 핀터레스트의 CEO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벤 실버먼이 우리에게 해주는 맞춤형 조언은 무엇입니까? 이 벤의 사무실 벽에는 인생의 매해를 나타내는 박스형 차트가 걸려 있대요. 90살까지 매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래요. 인생 전체 체크리스트가 한쪽 벽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시각적인 사람입니다. 시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나는 설 수 있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는 시간을 시각적인 포맷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게는 무척 매력적입니다. 직원들에게 이번 주가 1년 중 어디쯤인지 시각적으로 저는 아침마다 보여줍니다. 1분, 1시간, 하루, 한 달, 한 해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벌써 9월, 12월까지 대충 짜져 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을 할지. 1년 딱 놓고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때는 이걸 띄고 내가 이때는 뭐 외국 어디 나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이때까지는 뭐 영어를 마스터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한 5년 정도 되는 것이 또 옆에 그 밑에 쫙 붙어 있어서 내가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될지 이게 시각화된다면 나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캘린더가 내 인생의 길잡이이자 스승 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한 장으로 보는 미래가 있다면은 이건 완전히 다른 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 아, 이건 또 우리 직원들이 싫어할 텐데. 아, 큰일 났네. 연 캘린더 있잖아요. 그거 스티커도 붙여가면서 재밌게 작성할 수 있는 스티커를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싫지? 제가 또 요새 스티커에 빠졌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이런 짓 하고 산답니다. 이거. 스티커에 빠져서 너무 재밌어. 이렇게 스티커 붙이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공부가 막 저절로 더 잘 되거든요. 그래갖고 재밌는 스티커 붙이고 막 힘내라 스티커 막 이런 거 붙이면서 1년 캘린더를 탁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산이 될 것 같아. 이 벤의 글을 보면은 시각화에 대한 개념이 딱 서실 겁니다. 자기는 생각을 늘 종이 위에 쓴대요. 시각화한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중이 되지 않거나 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지금 이 순간에 머릿속에서 고민되는 상황을 이 사람은 글로 다 적으면서 머릿속을 비워낸대요. 두 번째는 감사일기를 쓴다네요. 또 이 사람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감사가 시각화된다. 그리고 뇌가 자동으로 감사할 일들을 찾게 돼서 행복해진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쓴대요. 나는 행복이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소중한지 이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내가 시각화해서 얻은 가장 큰 수학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당장 실천 가능하시지 않겠어요? 저도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만 있었지
시각화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쯤 제가 1년과 5년을 시각화하면 나의 주어진 전체 시간과 대화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실체를 점점 알아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캘린더 만들까요? 아이디어를 잘 내서 내가 만들어 볼게요. 아주 쓰기 좋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씩 쫙쫙 붙여놓으면 막 시간이 채워지는 느낌. 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조언을 20개 정도 찾아낼 수 있고 실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기필코 나에게 맞는 조언 끝까지 찾아내시고 이 책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여러분 꼭 실행하셔서 맞춤 조언으로 여러분의 맞춤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북 액션은요. 나에게 맞는 조언이 있는 그 부분에 줄을 친 후 포스트잇을 다 붙이는 게 이번 주 북 액션입니다. 책의 시각화 아니겠습니까? 읽었다는 시각화, 액션의 시각화. 이걸 다 붙이고 붙인 사진을 여러분 각각의 북드라마 SNS, 열정대학생 분들은 카페 다 사진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저분할수록 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의 위북 프로젝트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은 도서관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 작은 도서관은 위북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매주 100권씩을 전체 작은 도서관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정말 많이 신청이 오셨어요. 신청 오신 데 중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전남 곡성에 있는 오산 독서회라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냐면 시골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책을 마음껏 읽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런 공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시고 있어서 이 면사무소 내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면사무소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얼마나 그 모습이 정겹고 좋을까요? 저희도 이런 데 책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또 화성에 만세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전통시장 안에 도서관이 있네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이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자원봉사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랍니다. 여기도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안동의 민들레 도서관, 이름도 너무 이쁘네요. 여기는 아이와 엄마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엄마들이 의기투합해서 도서관을 만들었답니다. 여기도 정말 어떤 모습인지 나중에 책 받으시면 한번 도서관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작은 도서관들이 전국에 꽤 많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더니 우선 1차로 신청이 오신 데가 약 50군데 정도 되셨습니다. 물론 더 많이 오셨는데요. 몇 가지 선택 기준을 저희가 가졌어요. 첫 번째는 도서관의 책이 또 다른 데서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걸 좀 봤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는 더 열악한 데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도서관에서 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현황이 좀 열악할수록 또 도서 관리가 잘 되고 있을수록 또 접근성이 좋고 함께 나눔의 정신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데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딱 50곳 작은 도서관을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5월 둘째 주부터 책이 매주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그 50군데는 어떡하냐고요? 네, 계속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계속 신청을 받으면서 책을 계속해서 저희가 100곳의 도서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저 김미경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저런 작은 도서관에 우리 도서관에 해당될 것 같아. 정말 책 보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 나갑니다. 여기 메일로 여러분들이 신청서 보내주시면 또 검토해서 저희가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북 프로젝트는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 책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북드라마를 통해서 책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고 또 열악한 출판사의 책을 또 저희가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 또 미혼 엄마들의 자녀들 정말 책이 필요한데 비싸잖아요, 책이. 그런 자녀들에게 책을 보내드리는 행사까지 이렇게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쯤 되면은 저희가 큰 위북 콘서트도 한번 열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위북 프로젝트는요, 사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북드라마를 열심히 봐주시고 또 책이 없는 이웃을 걱정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합쳐져서 위북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위북 프로젝트 댓글로 응원 메시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살리고 함께 성장하는 위북 프로젝트.